긴 터널을 지나다 문득 생각했다. 내 인생도 지금 터널에 갇혔다. 터널 끝 소실점에 가까이 다가가자 점점 커졌고 번쩍 눈부시더니 다른 세계가 펼쳐졌다. 소실점은 어느새 탄생점이 됐다. 그때부터는 무섭지 않았다. 난 터널에 갇힌 게 아니고 빠르게 관통하는 중이었으니까. 안녕하세요, 박하하루입니다. 무섭고 어두컴컴한 긴 터널의 끝인 소실점을 탄생점으로 둔갑시킨 작가 K씨님을 만나보도록 할 건데요.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너 자신을 제일 사랑하면 돼. 무작정 이런 이야기라기보다는 뭔가 논리정연한 근거가 뒷받침되어 있으니 더 신뢰가 가는 그런 내용들이 가득 실려 있습니다. 책은 총 320쪽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플랜B 출판사에서 6월 1일에 발행된 따끈한 신작 함께 해볼게요. 집을 물려받았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집이 있다. 그 집을 종잣돈으로 집 크기를 점점 늘려갔다. 거래를 거치며 어느덧 3층 규모, 방이 10개가 넘고 지하실까지 갖춘 집으로 불어났다. 부채 없이 소유권 등기까지 마친 상태니 완전한 내 집이다. 정말 운 좋게 좋은 부모님과 주변 도움을 받으며 집을 늘려갈 수 있었다. 혼자 살면서 방이 많지 않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없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다. 욕심 같아서는 규모를 조금 더 키우고 싶기도 하다. 꽃이 사방에 펑펑 터지고 비가 내리면 꽃잎이 바닥에 수채화를 그렸다. 기분 좋게 톡톡 떨어지는 빗소리가 내 눈과 귀를 사로잡는, 계절이 다가오는 소리와 모습을 볼 때마다 감탄사를 자아내는 멋진 집이다. 집이 무척 마음에 들지만 아쉬운 건 딱 한 가지였다. 전에 살던 세입자라면서 불청객이 종종 문을 두드리는 게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몇 번 마주치지 않은 사람인데 밤늦은 시간에 문을 쾅쾅 두드리는 경우도 있었다. 낯선 이의 방문에 심장이 두근거렸고 또 언제 막무가내로 문을 두드릴지 몰라 신경이 곤두서기 시작했다. 집주인이 바뀐 줄 모르는지 불현듯 찾아오는 상황이 무섭기도 했지만 가장 핵심적인 감정은 난감함이었다. 차분히 달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어도 웅얼거려서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막무가내로 종신계약이 돼 있다니. 하루는 이야기나 자세히 들어보자는 심정으로 거실로 들였다. 1층에 있는 가장 넓은 방이 자기가 썼던 방이라며 아련한 표정까지 지으니 섣불리 내쫓을 수도 없었다. 말귀 알아듣게 차분히 타일러 밖으로 내보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찾아왔다. 그쪽이 정확히 원하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도 답이 없다. 계속 웅얼거린다. 혹시나 해코지하지 않을까 싶어 화를 억누르고 계속 이야기를 들어줬다. 예전 집주인과 무슨 계약을 했다는데 계약서를 보자고 해도 계속 구두 계약이란다. 명도 소송을 통해 쫓아내란다. 그렇게 옥신각신하다 큰 소리로 싸워 쫓아냈다. 그렇게 한바탕 한 뒤라 안 올 만도 한데 부정기적으로 틈틈이 찾아와서 음산한 기운을 내뿜으며 자꾸 예전 집주인 얘기를 꺼내니 미칠 노릇이었다. 신고하려고도 했지만 내가 직접 집으로 들인데다 직접 피해도 없으니 신고해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한다. 엄밀히 그가 협박한 적은 없었다. 불쾌한 것을 이유로 처벌할 수도 없었다. 내 집에서 벌어지는
웃지 못할 일이었다. 가장 안락해야 할 집이었지만 또 언제 찾아올지 몰라 노예로제에 걸릴 지경이었다. 고민 끝에 이런 사정을 알만한 가까운 사람에게 전했고 의외로 쉬운 해결책을 알려줬다. 또 문을 두드리면 알려준 대로 이야기해야겠다고 다짐하던 와중에 다시 찾아왔다. 그것도 늦은 밤에. 안녕하세요. 또 오셨네요. 지하실로 내려가세요. 예, 예. 당신 말이 옳습니다. 지하실로 내려가세요. 이쯤에서 눈치챘겠지만 낯선 방문객은 불안이라는 객이었다. 이 객은 쫓아내도 반드시 찾아온다. 다른 비슷한 불청객이 오는 걸 보면 불안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도 있는 듯이 사라지지 않고 대체된다. 맥주 마시고 취한 사람이든 위스키 마시고 취한 사람이든 취한 건 마찬가지일 테니까. 그들 말이 틀리지 않은 게 태어남과 동시에 얻는 이 불안, 두려움도 이 집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는 했다. 내 대저택에는 수많은 방이 존재한다. 추억의 방, 행복의 방, 사랑의 방, 아기 방, 하도 문을 쾅 닫아 철문으로 만든 사춘기의 방, 절망의 방들이 존재하고 상처, 좌절, 부끄러움의 방까지 있다. 예전 집주인은 불안, 고통의 방을 집 전체라고 착각했다. 불안, 고통은 자기 방으로 오라고 손짓한 후 문을 닫아버렸다. 난 새끼발가락이 휘어있어 트레킹을 오래 하면 물집이 터지고 살갗이 벗겨지면 모든 신경은 발가락에 집중된다. 발가락 통증이 내 전부는 아니지만 당장은 통증에 온 신경이 쓰이는 것이다. 그때부터는 자연을 즐기는 마음은 사라지고 통증만이 남았다. 방에 갇혀버리는 것이다. 내 대저택은 언제나 방보다 크다. 구조적으로 방은 집 크기를 넘어설 수 없는 것이다. 난 조용히 방을 나와 문을 닫으면 됐지만 그 방이 집이고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다. 내 집을 세입자에게 뺏기지 말아야 했다. 일정 기간 이상 무단 점거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소유권을 잃기 때문이다. 무권리자가 일정 기간 점유하면 취득하게 된다는 이 법은 웬만한 나라에서 살아 숨쉬는 요상한 법이다. 파리를 틀게 놔두면 법적으로도 할 말 없어지는 것이다. 집을 뺏기지 않으려면 한 가지는 꼭 알아야 한다. 힘든 방에 있는 것이지 집 전체가 힘든 게 아니라는 것을. 힘든 상황을 관통하는 순간을 전체로 오해하지 않아야 했다. 그랬어야 했다. 모든 불안은 나보다 크지 않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 내가 살아있어서 생기는 부산물이었다. 연필을 깎으면 연필밥이, 도예를 하면 짜투리 흙이 나왔다. 목공에 가죽공예, 요리 재료를 다듬거나 커피를 내릴 때도 반드시 찌꺼기를 남겼다. 불안과 우울도 사는 과정에서 생기는 찌꺼기, 자투리였다. 서툰 내가 나를 옳게 다듬으려 하니 불필요한 찌꺼기가 많았던 것이다. 그렇지만 찌꺼기가 생기지 않고선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변하지 않는 상수였다. 어떤 장인도 자투리를 남겼다. 나뭇잎이 아무리 커봐야 햇볕을 가리고 나무를 썩게 할 수도 없는 법이었으니까. 점차 방문을 열고 나오는 연습을 하면서 이젠 굳은 살이 생겨 작은 통증은 무뎌졌다. 고통은 여전히 교묘하게 손짓하지만 이제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 이제 내가 뭘 해야 할지 잘 안다.
부지불식간에 불안이라는 객이 문을 두드린다면 집에서 도망칠 게 아니라 조용히 지하실로 내려보낸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어쨌든 평생 계약한 세입자를 내쫓을 수도 없었다. 난 그 타협으로 지하실에 불안과 좌절, 부끄러움, 분노를 몰아넣었다. 주객이 전도되고 호스트가 게스트가 되면 쫓겨나도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적극 소유권을 주장해야 한다. 첨부 인권, 권리를 잊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권리를 잃는 순간부터 노예의 삶이 시작될 테니까. 저는 처음에 이 꼭지를 읽고 어머, 이 작가님은 금수저시구나. 물려받은 집에 방이 10개나? 와, 부러울 게 없으시겠다 했거든요. 중간에 불안이라는 객이 찾아와 지하실에 가두었다는 대목에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글을 이렇게 풀어서 쓰셨을까 하고요. 정말 첫 번째 꼭지, 집을 물려받았다는 제게 반전 드라마보다 더 반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생각했답니다. 그럼 내 방은 몇 개나 될까 하고요. 막상 생각하려니까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불안, 우울, 행복, 사랑, 슬픔, 고통. 뭐 이런 방들이 생각났다고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몇 개의 방이 있나요? 그 방은 안전한가요? 가끔 큰 창 너머로 맘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방이 제일 크게 자리 잡고 있길 바라봅니다. 이불 밖은 위험해. 겨울에는 따뜻한 이불만큼 좋은 게 없다. 여름에도 에어컨을 틀고 약간 추운 온도에서 이불을 덮는 게 좋다. 지붕에서 한 번, 이불에서 또 한 번. 이중으로 나를 보호해주는 안전장치처럼 느껴진다. 세탁한 뽀송뽀송한 이불에서의 포근함이 좋다. 그런데 매트리스의 안락함과 이불의 포근함이 제일 위험하다. 거기에 휴대폰을 통한 도파민까지 더해지면 내가 갈 곳은 정해진 것과 다름없었다. 이 안락함은 후불제 결제로 공급자라는 의료법인이 찍혀 있을 것이다. 나이 들면 낙상으로 인한 골절을 가장 조심해야 하는데 거동을 못하면 사망률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크다. 그런데 굳이 자발적으로 요양원에 입원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 난 그 기준을 8시간 정도로 잡는다. 침대도 하루 8시간을 넘어서면 요양원 침대로 바뀐다. 생명을 단축시키는 침대가 되고 마는 것이다. 어떻게든 움직여야 한다. 약물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움직여야 한다. 대굴대굴 굴러서라도 진통제 씹어먹고 나가야 한다. 없으면 비상용 진통제를 사러 나가야 한다. 나간 김에 수혈도 해야 한다. 여기서 비상용 진통제, 수혈은 당류가 포함된 모든 식음료다. 오이나 브로콜리 같은 건 금물이다. 서두에 근거 없이 괜찮다고 건네는 위로를 두고 플라시보라고 했지만 이 경우에는 플라시보 효과를 이용해보자. 플라시보 약도 실제로 설탕으로 만든다. 효과가 있다는 말이다. 이불 밖은 위험해. 그런데 이불 안이 더 위험해. 이불은 내 마음을 드러내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아서 외출 후에 집에 들어왔을 때의 침구 상태가 곧 내 마음인 경우가 많았다. 침구 상태가 내 마음의 대변인인 셈이었다. 이런 이불에는 분명
중독성 물질이 있는 게 분명하다. 이불 밖은 위험하다지만 이불 안이 더 위험했다. 건강을 갉아먹고 시간을 삭제해버린다. 노인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 내가 행복했던 기억들도 이불 안에서는 없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기억도 이불 밖에 있었다. 안 그래도 위험물질인 이불 안에서 스마트폰을 보면 더 위험해진다. 시간 삭제 기능이 있는지 2-3시간은 훌쩍이다. 요즘 시대의 블랙홀은 스마트폰, TV 액정, 침대, 이불이다. 시공간을 왜곡시켜버린다. 사각형이 점점 무서워지는 지점이다. 뉴스에서 마약 중독자들이 길거리에서 비틀거리는 영상을 봤다. 고정된 자세로 비틀거리는 걸 보고 무섭다는 생각보다 안타깝다는 생각을 먼저 했다. 중독이라는 건 현실 도피를 목적으로 호르몬을 속여 극한의 쾌락, 환각, 안락함, 편안함을 쫓는 것이다. 중독은 취약함을 파고드는데 집에서는 그게 이불 같았다. 이불 속에서 수면 시간을 채워도 침대에 계속 누워있으면 시들거렸다. 비틀거렸다. 졸음과 각성의 중간 단계에서 졸음에 더 기운 상태였다. 그렇다고 깊게 잘 수도 없고 그대로 누워서 하루를 보내면서 생각한다. 내일의 계획들을 세우면서 내 게으름을 합리화해버리는 쉬운 선택을 하고 가짜 안정을 얻는다. 이불이라는 다운 계열의 마약과 휴대폰 속의 도파민 분출이 업계열 마약이 되어 종일 이불 속에 갇혀있게 하는 것이다. 하루 8시간, 그 이상이면 위험 신호라고 여겼다. 정물이 될까봐, 침대에 바퀴가 달릴까봐, 지금 이 시간에 나, 내일 이 시간에 나, 한 달 후에 나, 1년 후에 나, 내 모습이 같을 거라 생각하면 끔찍하다. 정물화처럼, 아니 늙어가기만 한다면 무섭다. 뻑뻑한 기계의 윤활유가 필요했고 심신이 지친 사람에게도 기름칠이 필요했다. 예부터 기름을 붓는다는 말이 축복을 의미하기도 했다. 고민 끝에 이불을 걷어차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나갔다. 다리를 움직이자 심장은 알아서 뛰었다. 혼자 어둠 속에 있을 때 막연한 두려움에 떨리는 박동과는 달랐다. 쿵쾅거리는 심장과 달리 두근댔다. 이어 심장 뛰는 것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혼연일체가 됐다. 심장이 온몸을 뒤흔들던 공포는 온데간데 없고 기분 좋은 리듬감이 느껴지다 어느새 땅을 디디는 발과 호흡을 맞춰 흔들림 없는 편안함을 안겼다. 발에서 다리, 심장, 눈으로 이어지는 기분 좋은 진동, 그리고 진동이 상쇄된 진공의 기분은 마치 구름을 거니는 것처럼 산뜻한 기분이었다. 걸을 때마다 내 몸에 붙은 불안과 우울은 떨어져 나갔다. 난 인간을 구원하는 건 머리보다 발끝에서 온다고 믿는다. 이제 도망치는 런에서 달리고 질주하는 런으로 바꾸겠다고 생각했다. 다행이었다. 심신미약이 고작 기름칠 정도로 차도를 보였다. 이불을 벗어나 걸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다. 아, 좋다. 나오길 잘했다. 맞아요. 이불 속에 있으면 한없이 편하고 포근하고 좋죠. 그치만 작가님 이야기처럼 한 달 뒤, 1년 뒤의 모습을 상상하면 사실
더 후회스러울 거예요. 거창하게 멀리 좋은 곳을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운동화 끈을 묶고 현관을 열어보는 거예요. 아마 다시 돌아올 때면 상쾌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랍니다. 운동화 끈부터 묶는 거 잊지 마세요. 책 마지막 장에 적혀 있는 서약서 한 장 낭독해드리고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서약서. 나를 믿고 존중하며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 건강할 때나 아플 때,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도 나를 사랑으로 붙들어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고개 숙인 다음 날에는 기꺼이 들어 올리겠습니다. 지치고 힘든 순간에도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당연함 뒤에 부단한 노력들을 모른 채 하지 않으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모든 감정에 솔직할 것이며 내 가장 편안한 친구가 되어 영원히 함께할 것을 맹세합니다. 나를 더욱 아끼고 사랑은 아끼지 않고 남용하겠습니다. 2023년 6월 어느 날